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월급은 꾸준히 받는데 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은 소득보다 구조를 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흐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LVR, 담보력입니다. LVR은 Loan to Value Ratio, 집의 감정가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집을 계약했는데 은행 감정가가 95만 달러라면 대출은 76만 달러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밸류에이션 갭, 감정가 갭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은 감정가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그만큼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LVR이 80%를 넘는다면 LMI, 렌더스 모기지, 인슈런스가 붙습니다. 이건 대출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은행이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일부 은행은 LVR이 85에서 90% 사이일 때 LMI를 할인해 주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DSR, 상환 비율입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 소득 중에서 대출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30%에서 35%를 안정권으로 봅니다. 상환 비율이 40%를 넘으면 이 사람은 갚기가 빠듯하겠다 라고 판단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행은 실제 금리보다 약 3% 높은 Assessment Rate, 평가 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금리가 5.5%라면 심사 때는 8.5%로 계산해서 상환 가능성을 테스트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HEM, Household Expenditure Measure입니다. HEM은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해진 최소요. 2025년 기준으로 싱글은 월 약 2,300달러, 4인 가족은 약 6,200달러로 계산됩니다. 즉 얼마는 써야 산다는 기본선을 반영하는 겁니다. 결국 은행은 LVR, DSR, HEM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판단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상환 구조가 불안하거나 생활비가 과다하면 대출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는 단순히 금리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언 스트럭처러, 대출 구조를 설계하는 전문가예요. 각 은행의 기준을 비교하고 소득 구조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주는 게 바로 브로커의 역할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상환 가능한 구조가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정부 보증 스킴의 실제 구조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은행이 융자 승인 시 본다고 했던 두 가지 기억나시죠? 바로 담보력, LVR과 상환 능력, DSR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디파짓이 부족해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20%를 못 모으면 집을 못 사는 건가요? 예전엔 맞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가 일부 리스크를 대신 보증해주는 홈 개런티 스킴 5% 정부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내가 집값의 5%를 준비하면 부족한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정부가 은행에 보증, 개런티를 서주는 방식이에요. 즉 정부가 내 돈을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생기는 리스크를 정부가 일부 보증해주는 겁니다. 이 덕분에 예전처럼 LMI, 은행을 위한 대출보험을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예전에는 20%인 20만 달러를 모아야 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5만 달러, 즉 5%만 있어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비용, 예를 들어 스탬프 듀티나 법률비, 인스펙션 비용 등은 여전히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나 조건은 시기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구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크게 완화됐습니다. 첫째, 소득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많던, 적던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10년 이상 무주택자도 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최근 10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다면 다시 첫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가격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 시드니의 경우 최대 150만 달러까지 가능해졌어요. 신청은 반드시 파티시페이팅 렌더, 정부가 승인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최종 대출은 이 승인된 은행 중 한 곳에서 실행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은행 한 곳에 직접 가는 것보다 브로커를 통해 여러 승인기관의 조건을 비교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많아요. 브로커는 각 은행의 LVR, DSR, HEM 기준을 비교해 내 상황에 맞는 조합을 설계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5%만 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은행은 여전히 나의 상환 능력, 즉 DSR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은행은 이렇게 계산해요. 대출 상환액이 월 소득의 약 30에서 35% 이내면 안정권이에요. 일부 은행은 약 40에서 45%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DSR이에요. 그리고 최소 생활비 기준, 즉 HEM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쌓인 가족이라면 월 약 $6,000를 생활비로 계산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상환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여기에 더해 은행은 실제 금리보다 약 3% 높은 평가 금리, 어세스먼트 레이트로 대출 한도를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금리가 5.5%라면 은행은 8.5%로 계산해 상환 가능성을 점검하죠. 흔히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대출 한도 평가 과정이에요. 결국 핵심은 5%만 내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 5%로 시작할 만큼 상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진짜 승인 기준이에요. 이 제도는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 즉 시장 진입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현실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첫집 보조금 FHOG 그리고 취득세 감면 FHBAS 혜택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첫 집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혜택을 정리해 드릴게요. 연방정부의 5% 보증제도, 그리고 주정부의 현금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중복 적용이 가능해서 현실적인 체감 혜택이 큽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간단히 볼게요. 홈 개런티 스킴은 연방정부 제도입니다. 현금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은 각 주정부 제도라서 지역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스 기준으로 설명하되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홈 개런티 스킴 5% 보증 제도입니다. 디파짓이 부족해도 LMI 없이 첫 집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내가 집값의 5%를 내면 부족한 15%에 대해 정부가 보증합니다. 정부가 현금을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 리스크를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크게 완화됐습니다. 소득 제한이 폐지됐고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드니 가격 상한은 최대 15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정부 승인은행 Participating Lender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보조금 First Home Owner Grant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기준으로 1만 달러를 지원하고 신규 또는 대수선 주택만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은 제외되며 집을 산 뒤 12개월 이내 입주가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실거주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First Home Buyers Assistance Scheme입니다. 집값이 80만 달러 이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이고 100만 달러까지 부분 감면입니다.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가능하며 동일한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입주 기한과 유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의 결합 예시를 볼게요. 90만 달러 신규 주택이라면 5% 보증으로 LMI가 면제됩니다. 현금 보조금 1만 달러를 받고 취득세는 구간 기준으로 부분 감면이 가능합니다. 디파짓 부담을 줄이면서 세금 절약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브로커와 상담해야 정확합니다. 연방과 주정부 조건이 다르고 은행별 심사 기준도 차이가 큽니다. 브로커는 소득과 가족 구성, 지출 패턴을 바탕으로 최적 조합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혜택이 많아도 은행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상환 능력, 론 어세스먼트입니다. 소득, 지출, 최소 생활비 기준, HEM, 신용카드 한도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혜택보다 내가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연방 혜택과 2개의 주정부 혜택, 총 3단계 혜택 구조입니다. 홈 개런티, FHOG, FHBAS는 조건이 맞으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요건과 상환 능력 충족이 승인과 유지의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얼마를 벌어야 내 집을 살 수 있을까를 다루겠습니다.
싱글 부부, 가족별 소득과 대출 한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5%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정부 보증 제도 홈 개런티 스킴을 알아봤죠. 오늘은 그보다 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자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대출이 안 나올까요? 은행은 단순히 지금 갚을 수 있느냐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지출이 늘어도 버틸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 borrowing power 평가는 항상 보수적으로 계산돼요. 은행이 대출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LVR 담보력이에요. 집값 대비 대출 비율로 보통 감정가의 80% 이내가 기준입니다. 둘째, DSR 상환력이에요. 내 소득 중 얼마를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가를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소득의 30에서 35% 이내가 안정권이고 일부 은행은 40%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HEM이에요. 이건 하우스홀드 익스펜디처 매슈어, 가족 구성별 최소 생활비 기준이에요. 실제 생활비와 관계없이 은행이 이 정도는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고 보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사고 20% 디파짓을 내고 80만 달러를 빌린다고 가정해요. 금리는 5.5%, 30년 상환 기준입니다. 이 경우 월 원리금은 약 4,540달러 정도예요. 싱글이라면 여기에 최소 생활비 약 2,200달러, 부부는 약 3,800달러, 부부와 자녀들은 약 6,000달러가 더해집니다. 즉 매달 나가야 하는 총 금액은 싱글은 약 6,700달러, 부부는 약 8,300달러, 쌓인 가족은 약 1,500달러 수준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전 월소득이 약 19,000에서 3만 달러 사이, 연소득으로는 약 23만에서 36만 달러 정도는 돼야 안정적으로 100만 달러 주택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건 대략적 예시입니다. 은행마다 실제 심사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이 계산에는 APRA의 건전성 기준이 반영되어 은행은 실제 금리보다 약 3% 높은 스트레스 금리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금리가 5.5%라면 은행은 8.5%로 계산해 테스트해요. 이걸 평가 금리, assessment rate라고 부릅니다. 일부 은행은 이 평가 금리를 2.5% 또는 2.55%로 완화해주기도 하고 HEM도 실제 소비 패턴에 맞게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차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브로커예요. 브로커는 단순히 금리 비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득, 가족 구성, 신용카드 한도, 사업소득까지 모두 보고 이 은행은 어렵지만 저 은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현실적인 조합을 설계해줍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수익 분배 구조를 미리 조정해서 융자 승인 기준에 맞추는 전략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집값보다 중요한 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 합니다. 소득의 30에서 35% 이내에서 HEM과 금리를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한도를 계산해야 하고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브로커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이제 대출 한도를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집을 사는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OI부터 계약, 세틀까지 첫 집 구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집을 실제로 사는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EOI부터 계약, 그리고 세틀까지 단계마다 의미를 잘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과정을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Pre-EOI, 매수 의향서를 내기 전에 하는 준비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매물에 끌리기보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살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금 구조, 대출 가능 금액, 명예 구조, 세금 전략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사, 브로커, 컨베이서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전문가의 세부 역할은 7편의 내 드림팀 구성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Pre-EOI 단계의 핵심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OI, Expression of Interest, 매수 의향서 단계입니다. EOI는 오퍼와는 다릅니다. 단순히 이 가격에 사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표시일 뿐이에요. 보통 $1,000에서 $5,000 정도의 소액 디파짓을 내고 제출합니다.
셀러가 이걸 받아들이면 일정 기간 동안 메모리 홀딩 예약 상태로 바뀝니다. 그동안 다른 바이어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EOI는 예약 개념이고 오퍼는 확정 거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오퍼 앤 억셉턴스, 오퍼와 수락 단계입니다. EOI 이후 가격과 조건이 확정되면 이제 계약서 컨트랙트 포세일이 준비됩니다.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컨베이서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브로커는 대출 승인을 확정하고 회계사는 명의와 세금 구조를 점검합니다. 서명 전 검토는 의무가 아니라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익스체인지, 계약 교환 단계입니다. 양쪽이 모두 서명하면 계약이 정식으로 교환되고 보통 약 10%의 계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쿨링오프 기간이 시작됩니다. 보통 에서 10영업일 정도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해야 하면 매매가의 0.25% 정도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쿨링오프 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완전히 확정됩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 전 48시간 동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최종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세틀먼트, 즉 잔금 정산 단계입니다. 익스체인지 후 보통 4주에서 6주 후에 진행됩니다. 이때 은행, 브로커, 컨베이서가 함께 세틀먼트 스테이트먼트, 잔금 정산서를 확인하고 모든 금액과 비용을 최종 정리합니다. 잔금이 모두 입금되면 집의 타이틀, 즉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이전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진짜 내 집이 완성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산다는 건 순서를 아는 사람의 게임입니다. 순서를 알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망한 사례 7가지를 소개할게요. 감정가 갭, 쿨링오프 실수, 홍수지역 리스크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GPT의 클레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호주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계약 직전이나 서명 이후에 터진 사고들을 바탕으로 집을 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리스크를 정리해 볼게요. 실제 사례들이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감정가 갭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 은행은 95만 달러로 평가하면 부족한 5만 달러를 현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요즘 오프 더 플랜, OTP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공급이 몰리면 완공 시점에 감정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계약 전에 브로커에게 최근 실거래 기준 예상 감정가를 꼭 확인하세요. 감정가가 안 나오면 대출 한도가 줄고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두 번째, 스트라타 공사비 폭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구조 보수나 클레딩 교체 등으로 돌발 공사가 생기면 특별 부담금, 스페셜 레비가 각 세대에 부과됩니다. 다윈시티 아파트는 주차장 누수로 세대당 5만 달러가 청구됐고 시드니 피어몬트의 하버밀 아파트는 불연 클레딩 교체 비용으로 최대 22만 달러가 청구되었습니다. 2025년 SBS와 ABC 보도에도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이런 비용은 계약서에도 광고에도 없습니다. 스트라타 리포트에 공사 예정, 레비 논의 중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그 즉시 멈추세요. 계약 전에 반드시 브로커나 컨베이서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보이지 않는 폭탄이에요. 세 번째, 관리비 급등과 운영 부실 리스크입니다. 공용시설 수리나 클레딩 교체 이후에 유지비가 오르면 관리비도 해마다 오릅니다. 관리비가 5,000달러에서 8,000달러, 그리고 10,000달러로 3년 만에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긴급 레비가 또 부과되죠. ABC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 지역 개인 파산의 약 10%가 스트라타 관리비 미납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트라타 위원회가 부실하면 보험료 미납, 감사 누락,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유독 낮거나 자금고가 바닥난 단지라면 그건 오히려 경고 신호예요. 지금 싸면 나중에 비싸진다. 이게 스트라타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인프라 착시 리스크입니다. 분양 설명서나 에이전트가 곧 다리가 생긴다, 곧 기차역이 들어온다, 이런 말 자주 하죠. 대표적인 예가 웬트워스 포인트입니다. 예전엔 로즈와 다리 하나 차이라며 분양이 됐는데 완공된 베넬롱 브리지는 차량이 아니라 버스와 자전거, 보행자 전용이었습니다. 결국 접근성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고 지금도 로즈 지역과 시세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프라가 생긴다 해도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철도나 도로는 계획만 있고 실제 공사는 수년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중엔 소음과 불편, 공실 리스크가 생기죠. 언젠가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나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5번째, 자연재해 및 환경 리스크입니다. 홍수나 산불 위험 지역이라면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서부 리버사이드 지역은 2024년 홍수 이후 보험료가 연 $5,000에서 $12,000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계약 전에 뉴사우스웨일즈 스페셜 뷰어나 로컬 카운슬 지도에서 플러드 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위치는 그대로여도 비용은 매년 바뀝니다. 6번째, 쿨링오프와 계약 조건 오해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는 일반적으로 5영업일 쿨링오프 기간이 있지만 서명 즉시 포기, 웨이버 조항이 들어가면 바로 묶입니다. 또 파이낸스 조건이 없으면 대출이 거절돼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 전에는 컨베이서에게 쿨링오프 적용 여부와 금융승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 5일 차이로 최소 몇만 달러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세틀먼트 지연입니다. 은행 승인이나 서류가 조금만 늦어져도 하루 단위의 이자나 페널티가 붙습니다. 세틀먼트 2주 전부터 브로커, 컨베이서, 회계사가 하루 단위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틀 당일 서류가 누락됐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정리한 7가지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계약 전에는 구두보다 서면,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 드림팀 구성법, 브로커, 컨베이서, 회계사 협업 구조를 다룰게요.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혼자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집을 사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나만의 드림팀 구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집 구매 과정은 이렇게 흐릅니다. 프리-EOI, EOI, 익스체인지, 그리고 세틀먼트. 이 안에서 전문가들이 순서대로 등장하죠. 특히 프리-EOI 단계부터 계약 직전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핵심 멤버입니다. 첫 번째는 브로커예요. 브로커는 단순히 금리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행마다 승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은행은 대출을 넉넉히 내주고 어떤 곳은 훨씬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브로커는 이런 차이를 비교해 현실적인 조합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정부 보증 스킴을 이용하려면 정부 지정 렌더를 통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브로커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커는 융자 전략 설계자예요. 두 번째는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계약서를 보지는 않지만 이 명의와 세금 구조를 설계해주는 사람입니다. 프리-OI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면 단독 명의, 공동 명의, 첫집 세금 감면 자격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이거브로 직접 세금 신고를 하지만 1년에 한 번 회계사 상담만 받아도 세금 구조와 대출 구조가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컨베이언서 또는 변호사예요. 컨베이언서는 계약 검토, 타이틀 서치, 세틀먼트 조율을 담당하는 거래 전문가입니다. 비용도 합리적이라 첫집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찾습니다. 반면 오프 더 플랜, 상속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변호사가 더 적합합니다. 컨베이언서는 속도와 효율, 변호사는 안정과 법적 보호 이 두 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에이전트예요. 대부분은 셀러 편이지만 요즘은 바이어를 위한 바이어즈 에이전트도 많아요. 좋은 에이전트는 지역 정보와 향후 개발 계획, 스트라타 리포트까지 현실적으로 알려줍니다. 즉 현장의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현실 드림팀도 있습니다. 집을 이미 산 친구, 부모님, 빌딩 인스펙터, 로컬 커뮤니티 사람들까지요. 이분들은 경험으로 말해줍니다. 이 브로커는 승인 빨랐다. 이 인스펙터는 진짜 꼼꼼했다. 이런 현실 조언은 공식 상담보다 실질적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보증을 서주는 패밀리 개런티 대출도 많습니다. 첫 집의 절반은 부모님의 신용으로 완성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 드림팀이 협업하는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브로커, 대출 전략 설계. 둘째, 회계사, 명의와 세금 구조 점검. 셋째, 에이전트, 매물 탐색과 협상. 넷째, 컨베이언서나 변호사, 계약 검토와 세틀 관리. 그리고 마지막, 회계사가 세금과 감가상각을 정리합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드림팀입니다. 집을 산다는 건 내 돈, 내 시간, 내 인맥의 합입니다. 전문가가 구조를 짜주고 현실 조언꾼이 감을 잡게 해줍니다. 이 두 축이 맞물릴 때 첫 집은 두려움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숨은 비용 전부 공개할게요. 스탬프 듀티, 보험, 스트라타비, 세금까지 집 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비용 총정리입니다. 지금까지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예산을 짤 때 놓치는 부분, 집값 외에 들어가는 숨은 비용을 정리해 볼게요. 보통은 집값만 보고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의 외서 8%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즉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최소 5만 달러 이상은 여유 자금으로 준비해야 세틀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살 때 들어가는 즉시 비용입니다. 계약부터 세틀까지 약 6에서 8주 동안 실제로 지출되는 항목들이에요. 가장 큰 항목은 스탬프 듀티, 취득세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기준으로는 집값의 약 3에서 4.5%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첫집 구매자라면 퍼스트 홈바이어 어시스턴스 스킴을 통해 80만 달러 이하는 전액 면제, 100만 달러까지는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 달러짜리 집이라도 이 혜택을 적용하면 수만 달러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컨베이언서 비용입니다. 계약 검토부터 교환, 세틀까지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비용이에요. 보통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입니다. 신축 분양이라면 개발사 지정 컨베이언서가 있더라도 독립된 컨베이언서나 변호사에게 한 번 더 검토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서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인스펙션과 스트라타 리포트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유닛이라면 스트라타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보통 단독은 400에서 600달러, 스트라타 리포트는 300에서 600달러 정도입니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는 판매자 측 자료일 뿐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독립 리포트 회사를 통해 최신본을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리기금, 부채, 예정공사 같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LMI 대출보험입니다. 디파짓이 20% 미만이면 은행이 위험을 대신 커버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증 스킴을 이용하면 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고 10년 이상 무주택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 감정과 신청비입니다. 랜더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보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세틀 전에 보험가입 증서를 요구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사실상 필수입니다. 보통 연간 700에서 1000달러 사이이며 투자용이라면 랜드로드 인슈어런스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치면 집값의 약 외서 8%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00만 달러짜리 집이라면 5만에서 8만 달러 정도는 세틀 전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일부 은행은 스탬프 듀티나 세틀 비용을 대출금의 일부 포함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LVR은 집값의 80%지만 취득세를 포함하면 체감 LVR은 83에서 85%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금리가 조금 높아지거나 대출보험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반드시 브로커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유 중 들어가는 비용을 볼게요. 가장 큰 비중은 물론 융자 상환금이지만 오늘은 그 외의 고정 비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Council and Water Rates입니다. 보통 분기별로 고지되고 연간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입니다. 둘째, 스트라타 레비입니다. 공용시설 유지, 청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평균 연 4,000에서 6,000달러이며 수영장이나 보안시설이 있으면 더 높아집니다. 셋째, 랜드 텍스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기준 토지 가격이 107만 5천 달러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하지만 자기 거주 주택은 면제입니다. 투자용이라면 매년 자동평가를 꼭 확인하세요. 넷째, 유지보수비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방수, 도색, 정원 관리 등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매년 발생합니다. 보통 집값의 0.5에서 1% 정도로 잡으면 현실적이에요. 이런 비용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유 중 세금과 비용만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집을 팔 때 드는 비용입니다. 에이전트 커미션은 매매가의 1.5에서 2.2%, 광고와 스타일링은 2,000에서 5,000달러, 컨베이언서 비용은 약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입니다. 고정금리를 중도 상환하면 브레이크피가 붙을 수도 있고 투자용 주택은 반드시 캐피털 게인 텍스를 계산해야 합니다. 집을 팔 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입, 보유, 매도까지 전체 예산을 한눈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해볼게요. 살 때는 스탬프 듀티, 컨베이언서, 인스펙션, 보험, 가지고 있을 때는 스트라타, 레이트, 유지보수, 팔 때는 수수료와 세금, 이 세 단계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세틀 직전 불안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집을 산다는 건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는 사람만이 진짜 준비된 바이어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파이낸스로 에쿼티를 꺼내 두 번째 집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호주 집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주제예요.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첫 집을 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디파짓을 모으고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세틀까지 버티는 과정이죠. 하지만 그 단계를 통과하면 이제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리파이낸스와 에쿼티입니다. 리파이낸스는 기존 대출을 새로 갈아타는 것이고 에쿼티는 내가 갚은 만큼 혹은 집값이 오른 만큼 생긴 지분이에요. 즉 집값이 오르거나 원금을 갚을수록 내 몫이 커지는 구조죠.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감정가가 120만 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은 대출이 80만 달러라면 내 에쿼티는 4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를 꺼낼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보통 감정가의 80%까지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120만 달러의 80%는 약 96만 달러죠. 기존 대출 80만 달러를 빼면 새로 꺼낼 수 있는 금액은 약 16만 달러입니다. 이걸 사용 가능한 에쿼티, 즉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16만 달러는 두 번째 집의 디파짓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만 달러짜리 투자용 주택을 산다면 디파짓 8만 달러와 취득세 및 세틀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에쿼티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꺼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은 여전히 상환력, DSR 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대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기존 대출과 카드 한도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하죠. 에쿼티는 기회지만 그 기회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파이낸스는 자산과 소득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가능한 전략이에요. 리파이낸스를 신청하면 은행은 다시 감정가를 평가하고 소득과 지출 구조를 새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여러 은행의 감정 결과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리파이낸스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대출을 늘려서 통합하는 탑업 방식. 둘째, 새로운 대출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스플릿 방식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플릿 구조를 사용합니다. 첫 집과 두 번째 집의 대출을 분리해야 이자 공제와 세금 계산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리파이낸스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인하 목적,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둘째, 에쿼티 활용 목적, 두 번째 집의 디파짓 확보. 셋째, 구조 재설계 목적, 옵셋, 이자만 상환, 고정 변동 조합을 조정하기. 즉, 단순한 이자 비교가 아니라 전체 자금 흐름을 새로 짜는 과정입니다. 리파이낸스는 세틀 이후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합니다. 은행은 일정 기간 상환 이력을 보고 새로운 감정 평가를 다시 진행하죠.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계획한다면 세트 후 약 12개월의 시점을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실전 팁입니다. 리파이낸스 전에는 신용카드 한도와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 카드 한도가 2만 달러라면 은행은 매달 최소 3%를 상환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 600달러가 대출 여력을 줄이는 셈이죠. 상환력은 소득이 아니라 여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정리해볼게요. 리파이낸스와 에쿼티 전략의 핵심은 갚은 만큼 다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원금을 갚으면 에쿼티가 생기고 은행은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을 허용합니다. 남은 대출을 뺀 금액이 사용 가능한 에쿼티입니다. 그 금액으로 두 번째 집의 디파짓을 마련할 수 있죠. 결국 리파이낸스는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첫 집은 내 거주 공간이지만 두 번째 집부터는 내 자산이 일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단, 이건 무리한 빚이 아니라 이미 만든 지분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리파이낸스는 반드시 브로커와 회계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브로커는 은행별 조건과 LVR 기준을 비교하고 회계사는 이자 공제와 명의 분리의 세금 효과를 계산하죠. 이 두 역할이 맞아야 리스크 없이 두 번째 집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리파이낸스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내 자산의 재배치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프셋, 이자만 상환, 고정, 변동, 구조가 결과를 바꾼다. 리파이낸스의 실제 응용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리파이낸스로 에쿼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죠. 하지만 같은 금리와 같은 대출액이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현금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은 옵셋, IO, 고정과 변동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프셋 계좌입니다. 오프셋은 연결 예금이 이자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내 예금이 대출 원금을 가려서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듭니다. 이자는 줄고 기간은 짧아지며 유동성도 그대로 남습니다. 중요한 점을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대출과 연결된 진짜 오프셋이어야 효과가 납니다. 일반 저축계좌는 이자 절감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프셋의 장점은 절세와 유동성의 균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용 대출에서 특히 효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IO, 즉 Interest Only, 이자만 상환 구조입니다. IO는 일정 기간 원금을 미루고 이자만 냅니다. 투자용 현금 흐름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IO 기간에는 월 부담이 의미 있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만기 이후 월 상환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거주용에는 장기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투자용에서는 임대 수입과 세금 구조에 맞춰 설계합니다. IO 연장이나 P&I 전환 시점도 미리 계획합니다. 구조의 선택은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금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금리는 일정 기간 금리가 변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변동금리는 시장금리 변화가 즉시 상환액에 반영됩니다. 고정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중도 상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은 유연성이 높고 금리 상승 위험을 함께 가집니다. 스플릿, 즉 분리대출도 실전에서 자주 씁니다. 일부는 고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변동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프셋과 스플릿을 결합하면 현금 흐름 관리가 쉬워집니다. 구조의 조합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금 관점에서 한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임대용 대출의 이자 비용은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용 구조에서는 이자 흐름이 중요합니다. 거주용과 투자용을 분리하면 계산과 신고가 명확해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회계사와 함께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은행 심사는 금리보다 상환력에 더 무게를 둡니다. 평가 금리에 버퍼를 더해 여유 자금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와 기타 부채는 전부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상환력은 항상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오프셋은 절세와 유동성에서 강점을 보여줍니다. IO는 투자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도구입니다. 고정과 변동은 예측과 유연성의 선택지입니다. 스플릿은 두 가지를 섞어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금리가 아니라 구조가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동명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사야 유리한지 원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죠. 집을 살 때 누구 이름으로 사야 유리할까? 특히 부부가 함께 샀거나 가족이 투자할 때 공동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먼저 명의 구조는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대출, 상속,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에요. 같은 집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사느냐에 따라 랜드 텍스, 캐피털 게인스 텍스, 그리고 임대소득세 계산이 모두 달라집니다. 즉, 누가 주인인가 보다 어떤 이름으로 설계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명예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대출도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세율이 누진이고 랜드 텍스 면제 한도는 한 사람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각자 한 채씩 보유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도할 경우 개인은 캐피털 게인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 명의입니다. 공동 명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Joint Tenants 그리고 Tenants in Common입니다. Joint Tenants는 지분이 50대 50으로 고정되고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쪽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그래서 주로 부부의 거주용 주택에 사용됩니다. 반면 Tenants in Common은 지분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0대 30 또는 80대 20처럼 조정이 가능하죠. 이 구조는 상속이 분리되고 투자용 부동산에서 세금 설계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100만 달러짜리 투자용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요. 남편 연소득이 18만 달러, 아내는 8만 달러라면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이 경우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면 아내 이름으로 70%, 남편 이름으로 30%를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합리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기어링 상태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지분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죠. 즉, 단순한 공동명의가 아니라 소득 구조에 맞춘 세금 전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탁, 법인, 그리고 SMSF 구조입니다. 먼저 패밀리 트러스트, 가족 신탁입니다.
소득 분배가 유연하고 자산 보호나 상속 설계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랜드 텍스 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탁명의 부동산은 바로 과세됩니다. 설립 비용과 회계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은행 대출도 개인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산 보호와 상속 목적이라면 좋지만 단순 절세용으로는 비효율적이에요. 다음은 컴퍼니, 법인 명의입니다. 법인 세율은 활동소득이 있는 경우 25%, 임대소득 같은 수동소득만 있으면 30%가 적용됩니다. 자산 분리나 리스크 완화에는 유리하지만 법인은 캐피털 게인 50%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프랭킹 크레딧이 있어도 개인 단계 과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개발형 투자에는 괜찮지만 장기 임대형 투자에는 비효율적입니다. 마지막은 SMSF, 즉 셀프 매니지드 슈퍼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직접 운영하는 은퇴용 펀드입니다. 회사에서 대신 관리하는 일반 슈퍼와 달리 SMSF는 내가 직접 펀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용으로는 절대 불가, 오직 은퇴용 투자만 가능합니다. 세율은 운용 중 15%, 1년 이상 보유 자산을 매도하면 실효세율 10%, 그리고 은퇴 단계로 전환하면 최대 0%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대출은 Non-Recourse Loan 구조로 LVR은 보통 70% 이하입니다. 설립비와 회계 비용은 연간 약 3,000에서 5,000달러가 들어요. 즉 SMSF는 단기 수익형이 아니라 은퇴를 위한 장기 절세 전략이에요.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거주용 부부라면 조인트 테넌츠, 투자용 부부라면 테넌츠 인 커먼, 절세와 자산 보호가 목적이면 패밀리 트러스트, 개발형 투자라면 컴퍼니, 은퇴와 장기 절세는 SMSF입니다. 핵심은 누구 이름이냐가 아니라 왜 그 이름이냐예요. 참고로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리더스 세무회계의 알렉스 채 회계사님께 점심 사드리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알렉스님, 영상에서 이렇게 홍보도 해드렸으니 앞으로 손님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귀찮아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같이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은 가족 간 증여, 이혼 이전, CGT 함정 피하기입니다. 지금까지 호주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인데 세금이 왜 붙냐고 물어보는 주제예요. 바로 가족 간 증여, 그리고 이혼 이전의 부동산, 이전에서 생길 수 있는 CGT 함정입니다. 먼저 핵심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세법은 시장 가격 기준으로 본다. 즉 아무리 가족 간 거래라도 ATO는 실제 돈을 주고받았는지 보다 이 시점에 시가로 팔았다고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50만 달러에 산 집을 요즘 시세에 150만 달러에 자녀에게 그냥 넘겨줬다고 해볼게요. 세법상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50만 달러에 산 걸 150만 달러에 판 것처럼 간주하고 그 차익 100만 달러에 대해 CGT가 발생합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이 있나요? 바로 이게 딤드 디스포살, 간주 양도 규정이에요. 팔지 않아도 판 것처럼 본다는 거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본인 거주 주택은 2년 안에 팔아야 면제된다는 말. 그건 상속주택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살던 집을 팔 경우에는 6년 부재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사 후 다른 집을 메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6년 이내 매도 시 CGT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 자녀 간 증여 구조를 나눠서 볼게요. 1번, 처음부터 자녀 이름으로 산 경우 그건 그냥 자녀의 자산이에요. 나중에 자녀가 팔면 자녀 기준으로 CGT를 계산합니다. 호주에는 증여세가 없어요. 다만 취득세는 보통 과세됩니다. 2번, 기존 부모 명의의 집을 나중에 자녀에게 넘긴 경우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에게 CGT가 시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자녀는 돈을 안 냈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판 걸로 간주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넘겼는데 부모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자녀가 대신 대출을 갚아주는 건요? 그건 증여나 무이자 대여로 보지만 소득세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면 위와 같은 CGT와 스탬프 듀티 이슈가 즉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는 은행, 센터링크, AML 등에서 증빙해야 합니다. 이제 이혼 재산 분할의 경우로 가볼까요? 이 경우 다행히 대부분 CGT 롤오버가 적용돼요. 즉 지금은 세금이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이전된 원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투자용 주택을 이혼 시 한쪽으로 이전했다면 그 시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쪽이 매도하면 원래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CGT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에요. 이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이혼이 면제가 아니라 Family Court of Australia 명령 또는 Binding Financial Agreement처럼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거쳐야 롤오버가 적용돼요. 그냥 합의에 넘겼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간 거래라고 해서 스탬프 듀티나 랜드 텍스가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는 배우자 간 이혼 분할은 면제되지만 부모 자녀 증여나 형제 간 거래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호주는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로 인한 CGT와 취득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CGT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리더스 세무회계의 알렉스 채 회계사님께 조언을 받았습니다. 증여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A, T, O는 감정이 없습니다. 정말 명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가족 간 증여나 이혼 재산 분할을 고민 중이라면 무조건 사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내용의 연장선으로 상속받은 집 세금 생길까? 기프트와 인헤리턴스, 즉 증여와 상속의 세금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족 간 증여와 이혼 이전에도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예요. 상속받은 집을 팔면 세금이 생길까? 증여와 상속은 뭐가 다른 걸까?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 상속은 돌아가신 후 받는 것입니다. 둘 다 자산이 이전되는 건 같지만 세법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증여는 생전에 타이틀을 넘기는 거래예요.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그 시점의 시장가로 판 것처럼 간주됩니다. 즉,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CGT가 발생하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 스탬프 듀티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50만 달러에 산 집을 현재 시세 150만 달러일 때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부모님은 100만 달러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자녀는 150만 달러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즉, 살아있을 때 주면 세금이 크다. 이게 증여의 핵심이에요. 반면 상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망 시점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망일 기준의 시세로 자산이 상속되고 세금은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인이 팔 때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Deceased Estate Trust, 즉 상속신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인의 자산을 잠시 보관하고 정리하는 법적 계좌예요. 유언검인, 프로베이트 절차와 세금 정리, 부채 상환이 2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임대 수입이나 이자는 상속인의 소득이 아니라 상속신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상속이 끝났다는 건 타이틀이 실제로 상속인 이름으로 바뀐 시점을 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속받은 집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던 집이라면 사망 후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CGT가 면제됩니다. 메인 레지던스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년을 넘기면 그 이후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CGT가 부과됩니다. 반면 부모님이 임대 중이던 투자용 부동산이라면 부모님이 처음 구입한 시점의 원가부터 CGT가 계산돼요. 즉, 오래된 투자용 자산일수록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는 주는 사람이 세금, 상속은 받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 세금, 핵심은 언제 팔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길게요. 증여는 사랑이고 상속은 준비입니다. 준비된 사랑만이 세금을 줄입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리더스 세무회계의 알렉스 채 회계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속 이후 집을 팔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6이어 룰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집을 팔 때 꼭 알아야 하는 세금, CGT, 즉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언제 팔면 세금이 면제되고 또 언제부터 과세가 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GT는 간단히 말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살던 집, 즉 메인 레지던스는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단 동시에 두 채를 메인으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또 비거주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기준 시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틀먼트, 즉 정산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계약일, 계약서를 쓴 날짜가 세금 기준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과세의 시점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이제 이사 관련 규정부터 볼게요. 새 집으로 먼저 이사하고 기존 집은 아직 팔지 않았다면 최대 6개월 동안 두 집 모두 메인 레지던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에 실제로 입주해야 하고 기존 집은 6개월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 이후엔 기존 주택이 자동으로 투자용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아주 유명한 규정이죠. 바로 6년 룰, 즉 어브센스 룰입니다. 내가 살던 집을 세를 주더라도 최대 6년까지는 여전히 메인 레지던스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임대 시작 후 6년 안에 팔면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에 한 번이라도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집을 메인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채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A집에 살다가 B집으로 이사하면 A집은 이제 투자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A집의 시가, 즉 시장 가치가 새로운 원가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오른 금액만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기존 집을 계속 메인 레지던스로 선택하면 6년 룰을 적용해 최대 6년까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용으로 샀던 집에 나중에 들어가 사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원가가 리셋되지 않아요. 구입 당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매각 시에는 전체 보유 기간 중 임대 기간만큼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중 6년은 임대, 4년은 거주했다면 전체 차익의 60%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걸 부분 면제 파셜 익셈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코스트 베이스, 원가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매입가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지세, 법무비용, 브로커 수수료, 매도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감가상각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원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이익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이제 핵심 정리입니다. 메인 레지던스는 한 번에 한 채만 가능하고 새 집으로 이사한 뒤 기존 집을 임대하는 경우 기존 집을 계속 메인 레지던스로 선택할지 또는 새 집을 메인 레지던스로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새 집을 메인 레지던스로 선택하면 기존 집은 임대 전환 시점의 시가가 코스트 베이스가 됩니다. 반대로 기존 집을 계속 메인 레지던스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6이어 룰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메인 레지던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해서 거주로 전환을 하면 리셋은 불가하고 임대기간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코스트 베이스에는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되며 감가상가격은 제외됩니다. 세금 기준일은 계약일이며 12개월 이상 보유했다면 CGT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6년 룰은 마법이 아니라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언제 살았고 언제 임대했는지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팔기 전에는 반드시 회계사에게 내 타임라인을 확인받으세요. 오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리더스 세무회계의 알렉스 채 회계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리비, 개선비, 감가상각 그리고 QS 리포트를 실제 사례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GPT의 클레어입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미나를 다녀오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집 사면 디프리시에이션으로 돈 안 쓰고 세금 공제 많이 받는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확하게 같이 정리해 볼게요. 디프리시에이션, 이거 정말 세금 혜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디프리시에이션은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떨어진 가치를 세금에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즉, 공짜 돈이 아니라 손실을 숫자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은 리노베이션이라도 세법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수리는 즉시 공제, 개선은 나중 공제입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하면 수리, 욕실을 새로 만들면 개선입니다. 둘 다 리노베이션이지만 세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보겠습니다.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즉시 공제되는 비용, 수리비, 이자, 보험. 나눠서 공제되는 비용, 가구, 설비, 건물 구조. 그리고 지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나중에 세금을 줄여주는 비용,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은 지금 효과가 없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QS 리포트, 즉 텍스 디프리시에이션 리포트는 감가상각을 정리해주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비품은 디비전 40, 건물은 디비전 43, 일반 주거용 건물은 연 2.5%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디프리시에이션은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진 것을 세금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세의 마법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실을 숫자로 바꿔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존 집을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리노 비용은 현금이 한 번에 나가지만 세금 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단순히 논캐시 익스펜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돈은 이미 썼는데 세금 혜택은 나중에 나눠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자산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세금은 결과이고 투자는 선택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세금을 줄이는 게임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리더스 세무회계의 알렉스 최 회계사님과 함께 부동산 세무 구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GPT의 클레어였습니다. 시즌 1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즌에서 뵙겠습니다.